오늘은 너무나 많은 국회 정치 현안들이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들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 방송 처음 출연이세요. 예, 처음 네. 출연이 우리 워낙 저명한 우리 장윤선 기자님과 방송한다는 게 영광이죠. 네. 저도 영광입니다. 저명한 박성준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오늘 오전에 네. 서울시당 그러니까 우리가 49개잖아요. 네, 서울시가.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내년 총선거 관련된 회의를 좀 했어요. 1시간 이상 하고 네네. 또 저도 이제 지역구에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오늘 또 방송하러 이렇게 아침에 바쁘게 왔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깜짝 놀랄 만한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목사인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선물을 그러니까 뭐 또 이런 걸 가져오세요라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받은 걸로 보이고요. 명품에는 카톡으로 반응을 하는데 비명품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일단 물론 이제 몰카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 이런 선물을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조금 이 현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가지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권력이 이제 창출되는 과정하고 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권력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유지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권력의 승계 단계가 있는데 이제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안정기에서의 현상들을 보면은 내부 결속과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내부의 권력 유지 단계에서의 분열 단계로 좀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국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제 권력의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 예, 인사파동.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인사와 예산인데 인사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의 분열 현상이고 내부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국가정보기관 안에서. 그 뭐냐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장악하고자 하는 건데 그 장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등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 정치권의 인사들에게 이제 신세를 지고 연합하고 통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라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권력의 이제 분열 양상에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이 한 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냐면 공신 세력 안에 또 있어요. 그 공신 세력 안에서의 분열이 뭐냐면 윤핵관들이 이미 이제 윤 대통령과의 선을 그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윤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큰 축은 김건희 여사란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충성 경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를 배분해 준다든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최재형 목사에 관련된 하나의 현상이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있었던 그 공신관의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유지 단계에서 이제 분열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정원이라든가 뭐 이준석 또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한 축, 이 현상 중에 하나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정부거든요. 앞으로 이제 3년 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국정원 무너지고 그다음에 윤핵관 분열하고 그다음에 당이 지금 자중질환 그럼요. 상황이고 또 그 권력을 만들었던 한 축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벌써 이 명품 선물 논란이 터졌으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게 최재형 목사의 배경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재미동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미국 국적자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 활동, 그래서 뭐 북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뭔가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게 밖으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을 개연성,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 추정을 할 필요는 추정.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권력의 과정에서 창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 최재형 목사가 이제 만났고 양평이라고 하는 무대. 공간 지금 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양평이 지금 핵심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분도 그 선친 때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됐고 서로 얘기가 통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북 관계에 대한 의견들을 교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서로의 과거의 인연부터 해서 신뢰관계가 쌓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관계가 쌓였고 서로 아주 내밀한 얘기를 했겠죠. 그 가운데에서의 서로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미리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서로 관계가 왜 틀어졌는지가 이제 또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러면 이 최재형 목사만 있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 하나겠냐? 왜냐면 네. 보통의 이제 권력을 잡았을 경우는 수신을 하거든요. 엄청 조심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여의도에서 우리 장 기자님도 잘 알겠지만 비밀이 없다.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눈이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다 비서들이니 뭐니 해서 다 안다. 완전히 그 어항의 금붕어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일상적인 정치인인데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정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밀한 공간에서의 어떤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 예. 선물도 쉽게 받는 거야. 그거 상상을 못 하는 거거든. 네. 이게 보통 예. 이거는 탈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자신이 이걸 했을 경우에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밖에 경호원들이 있었고 들어갈 때 이분이 뭐 영화 같아요. 뭐 시계에 네, 그렇죠.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건데 뭐 가방 내려놓으세요. 뭐 소지품 검사를 하고 핸드폰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명품 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촬영 녹화가 된 건데 일단 이것도 뚫린 것도 되게 경호도 뚫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던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가 누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걸러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 프리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대체적인 검사만 했겠죠. 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계에 네. 카메라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저도 영화의 내부자들 한 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 이게 영화를 뛰어넘는 게 현실 세계구나. 네. 둘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첫 편이 나왔고 앞으로 목요일까지 무려 이제 네 편 제작이 돼서 이거 말고 더 다른 다 내용 나오겠죠.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겠고, 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내놔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팩트 체크는 뭐 언론이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언론 상황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확대 재생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맞아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또 다른 언론이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만 보면 없는 일이에요. 한겨레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연일 몇 바닥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만 하더라도 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세게 쓰고 있는데 없어요. 그럼요. 조중동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취재 편의점 열심히 다루고 있으니까. 이정섭 검사건 같은 경우는 매우 큰 건인 게 네. 범죄 기록 정보 조회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네. 마약이 관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네. 지금 정부가 뭐 마약과 얘기하면서 수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걸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네. 신상 필벌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도 정확하게 사실 보도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건데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언론이 어떻게 접근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말씀 나온 길에 한동훈 장관 좀 여쭤볼게요. 네. 법무부 장관인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대구, 대전, 울산 돌고 급기야 어제는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그 배우 이정재 씨하고 둘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강조하는 이분은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인? 아니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이제 정치인의 이제 행보를 한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연예인 셀럽 같은 느낌이에요. 아, 한동훈 장관이. 그걸 좀 누리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예.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대구 출장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기차역에서 3시간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셀럽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뭐냐면 버블이 생긴 거다. 어떤 게 되냐면 네. 자기의 지지층들이 있거나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퍼센트로 보면 네. 100%라고 따졌을 때 20%가 그렇게 몰려들면 자기가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게 돼요. 버블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국무장관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을 마치고 가는 거지 표를 물러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품이 한참 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거품이 한참 꼈다. 예. 하여튼 지금 뭐 좀 그동안 있었던 뭐 진보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역대 장관들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행태와 너무 다른 모습을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또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 정부 안에서 잘 못 보던 장면들을 봐서 국민들이 연일 충격 속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거죠. 정치인들은 항상 이제 장관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 심판대, 시선대에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판단을 딱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 그런 판단의 단계까지는 안 왔다고 봐야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쭉 지켜보고 있는 거고 네. 한동훈 장관의 지금 셀럽 놀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네. 의견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말 민주당이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시고 명품 이거 뇌물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도 아니 이제 주시고 그거는 계십니다. 당연히 예. 뇌물이죠. 누가 명품을 줍니까? 그랬을 네. 경우에 그 화면 자체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더 이제 관련성에 대한 것을 추후 보도를 했고 취재한 다음에 추후 보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건지. 예. 오늘 저도 느낌이 노동법 네. 그다음에 방송 3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신중 검토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오면서 예.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서울의 소리가 이제 방송 보도를 했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정보 보고가 있었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네. 하면 그 여러 고민들이 있었겠죠. 저희는 사실은 그 평범한 언론인들은 부산 엑스포 때문에 좀 미뤄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 문제와 예. 그 부산 엑스포 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죠. 예. 부산 엑스포의 결정권자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외국의 각 국가별로 결정권이 네. 있는 거지. 이 부산 엑스포와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네. 외국의 투표와 행사하는 사람이 무슨 네. 거부권을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는 네. 않은 것 같고요. 전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 이 문제가 핵심일 거다.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아침에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길래 네. 신중 검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의 전국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12월과에 맞물려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했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12월에 쌍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이 있는데 네. 여기 때도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연결돼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을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기자들이 부산 엑스포하고 관련된 부분은 나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 아침에 이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네. 대통령실은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거부권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전국이 하여튼 뭐 국회 상황이 네. 상당히 뭐 민감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멈춤 상태다라고 어떤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진즉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뭐 매번 선거법 협상은 막판까지 미뤄지긴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둘 중에서 뭐 국민의힘은 뭐 그냥 병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선거제도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원래 중대선거구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개념도 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예.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그 뭐 의석 줄이자고. 270석으로 해서 30석 줄이자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의 선거제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도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의석수를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드러난 거고. 아니 공론조사에서 오히려 늘리라는 게 국민적 그러니까 여론이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네. 뭐냐면 중대선거구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자기 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 지금에 있는 선거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자기들 편한 병립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들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대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성과 공정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선거 제도가 우리의 한국 정치에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 없이 쉽게 얘기해서 땜빵으로 한 번씩 얘기했다가 지금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당은 기존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가 이 개혁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비례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창원에서의 연동형 문제를 그래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여야가 워낙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보 상태이고 뭐 진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뭐 예컨대 그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47석에 캡을 씌워서 24개, 23개 이렇게 해서 24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경쟁을 하고 뭐 23개는 뭐 나머지 그건 정당들에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상론적인 것 이상론적 같아요. 왜 주장이다. 그러냐면 예.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네, 그 문제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현실 불가능한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그 어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예컨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했을 때 민주당에게 35석이 손해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도 한 봤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했는지 그 선거 제도의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갔을 경우에 민주당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정치학자라든가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35가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인의 감각.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쪽은 이득을 보고 우리는 이득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그럼 안정화시켜 주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여를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실적인 선택을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우리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마지막은 현실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막판에는 아닌가. 현실적. 마지막은. 네. 저는 내년 총선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네. 국회의원 선거라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현실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너무 이상론에 갔을 경우에는 예. 그랬을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저는 그래서 마지막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현실적 상인의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병립형은 받아서는 안 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탄희는 이상론자인 것 같아요. 이상론자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탄희는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전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는 네. 그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죠. 네. 저는 네. 그 문제를 냉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 계신 장 기자님도 그렇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네. 저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저지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한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도부가 결단해라. 예. 이렇게 압박하는 건데요. 이탄희 의원은 왜? 아니, 저도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뭐냐면 유성정당 방지 법안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역구 30% 이상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30%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냈기 때문에 네.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고 유성정당 방지하는 게 맞는데 우리만 주장을 해서는 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 협의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네.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3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후죽순으로 여러 정당이 나와서 뭐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진보 원로들이 진보 정치 원탁회의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이거 어떻게 뭐냐면 받아들이세요? 제가 같은 반복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뭐냐면 민주당이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에 저지하는 데 있어서의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강론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갔을 때 만약에 선거제도가 네. 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가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동형하고 유성정당까지 다 나올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포션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거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죠. 네. 그거는 저는 같이 가는 문제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의 이탄희 의회라든가 많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선거제도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힘당의 이익만 들어가는 선거제도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네.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 양쪽이 같습니다. 다 지금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결단을 제가 왜 예. 그 얘기를 드리냐면 국민의힘 여기 도대체 먼저 얘기를 내부가 했잖아요. 예예예. 국민의힘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정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하고 예. 의원수 의석수. 줄이다고 얘기했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 자들 기득권 유지하는 가운데 병립제를 해서 쉽게 가자라고 하는 게 저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랬을 경우 퇴보가 없었을 경우에 마지막 카드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어떤 고민인지 대변인께서 오시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확 되네요. 저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심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탄 의원 참 답답하네요. 무조건 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기고 봐야 된다. 네, 저는 이기는 정당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지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되게 연합 정치라든가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네. 상대 정치는 상대 파트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건 말이죠. 네. 이들이 노림수가 뭐냐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난다? 네.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분열로 간다? 분열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해가지고 민주당이 안 했을 경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그냥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원칙과 상식에 있는 소위 비명계 의원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이 원래 추구했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의 등가성, 비례성, 네. 이제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 연합 정치, 이 양대의 절대 정당 구조화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어떤 퇴행, 네. 대립 정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의 연합 정치도 필요하고 또 소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정치가 네.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민주당이 그동안에 끌고 왔던 정당의 가치와 기조였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강조하는 정치 공간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윤석열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역대 다른 정권과 다른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우리 생각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만 가지고 가서는 이 선거판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패착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의원님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만든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정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해서 개혁입법 추진이 안 되니 의석수를 다 좀 몰아달라고 해서 국민들이 180석을 민주당에 사실상 드린 셈입니다. 위성정당 다 합치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 3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때 통과시켰더라면 그리고 검찰개혁도 그때 초반에 했더라면 지금 이런 혼란이 없지 않겠냐. 민주당은 의석을 많이 달라고는 하지만 정작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을 때 개혁 추진이 더디었다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도 같은 수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권력의 5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의 이제 2년은 권력의 획득과 안정기를 들어가서 권력의 정책. 그러니까 뭐냐면 정당과 정치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하나가 뭐냐면 선거 승리입니다. 네. 민주주의는 선거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책 입법. 그러니까 국정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입법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와 대화, 역사의 과업을 달성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선거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정책 입법과 역사적 과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뭐냐면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저는 그걸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체제와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작용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촛불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면 저는 그 당시 개헌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선거 제도를 바꾸고 네.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네. 저는 그게 역사적 과업이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실은 정치 기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좀 놓쳤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그래서 점에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됐고 저도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부동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작은 그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놓치는.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역사가 이제 앞으로 평가하는 거고, 이제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서 두냐면, 네. 저는
이제 한국 정치에서 창업과 수성을 이룬 대표적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권력을 승계를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창업이고 수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수성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이죠, 사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선거 승리를 통해서 자기의 업적들을 이어갈 수 있는 권력의 승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예.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실패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판판이 사실은 양국관리법부터 시작을 해서 간호법 뭐 지금 뭐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판판이 거부권이 예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 행사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통과됐더라면 2023년 정치 현실은 지금보다 나아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 현실 진단에서 이 정부가 한국 정치에서 가장 독특한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매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지금 다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 역사적 평가라든가 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네. 그것이 오히려 저는 퇴보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로 우리가 이미 평가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당장 그 30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그 두검사 탄핵이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네. 하는 겁니까? 음.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그 탄핵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은 계속 나온다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히고 언론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간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동관 위원장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 보십시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한 이후에 네. 이상민 장관 모습 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 과정을 겪고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는 그것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핵이라고 했을 경우에 역효과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장악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을 봤을 때 맡아서는 안 될 자리 같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이동관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거고 네. 또 윤석열 정권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 제3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경우에 또 탄핵합니까? 아니 제2, 제3은 그 네. 정도 안 되죠. 그렇게는 이동관은 네.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네. 이 언론 장악과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정치적 선전포고이고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철퇴를 철퇴를 강한 한다. 것이죠. 예. 철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쌍특검이 있습니다. 김건희 네. 여사. 뭐 이거 명품 문제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은 사실 1,400만 개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불법 상황을 눈 감아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었다면. 자, 이 특검과 관련해서 언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180일, 이제 국회 본회의 60일인데 네. 이제 60일 안에 원래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야당에서 이제 우리 당 야당인 우리 당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일 본회의가 그냥 무산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60일 안에 있는 본회의 안에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네. 만약에 본회의에서 60일 처리 못하면 그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데 있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만약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린다 하면 네. 그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12월 8일이 끝 아닌가요? 마지막 본회의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일 날 이제 만약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네.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는 연말 안에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 거죠. 민주당의 입장. 아니면 우리는 이제 그 본회의 안에서 예. 처리하겠다는 거. 혹시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도 2월 될 수 있을까? 1월 국회로?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대와의 이게 예.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에 동의할 리 많고. 근데 본회의가 예. 어차피 열리게 돼 있거든요. 예. 한번 1월 달이 됐든 12월 달이 됐든 그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어차피 처리할 문제. 자동빵이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가 그 본회의 60일이거든요. 그럼 네. 60일 안에 못 처리하면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첫 번째 상정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뭐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뭉갤 수 없다. 뭉개고 있어요. 네. 그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패스트트랙인가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제도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패스트 트랙 태운다고 했을 때 아유 뭐 이거 패스트도 아닌데 그랬더니 12월을 주목해라. 그 박공근 원내대표였는데 저도 이제 정치 들어서 네. 많은 걸 배운 거죠. 이거를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박공근 원내대표가 네. 그런 면에서는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 격려 문자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네. 이거는 패트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처리를 해야 된다. 네. 단기간 걸리 240일이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180일, 60일이니까. 그러면 60일, 240일 하면 12월 22일인가 끝납니다. 그게. 네. 그 전주 프리지아님께서 박성준 의원 말씀 참 잘하십니다 하셨고요. 박 의원님 믿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저요? 네. 예. 뭐 워낙 방송인 출신이시고 네, 앵커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훨씬 방송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당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아까 제가 제3지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도 있지만 뭐 용해인 신당도 있고 조추송 신당. 아니 그거는 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더군요. 병립제로 갔을 경우는 안 되고 지금에 있는 유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나오겠다.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의미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중요한 전략은 아니다. 중요한 전략도 아니고 네. 그 당시 이제 선거제도가 지금 봐서는 1월 뭐 언제쯤 하지 않겠어요. 지금 네. 12월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에 대구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거기 한 1,500석 되는 곳에 1,300명 정도가 왔다는 거고요. TK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뭐 영남 지역 판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TK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TK 지역 언론인들에 따르면 너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그 주자들이. 그러면 예. 그래서 민주당의 TK 전략이 궁금하다라는 TK 지역 언론인들의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좀 여쭙니다. TK 전략이라고 저도 이제 뭐 그 어떤 뭐 있느냐 했을 네. 경우에 같이 고민해보고 뭐 어떤 답이 있느냐 했을 경우는 저도 사실은 없고요. 네. 당도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TK를 공략해서 TK에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사실 선거제도가 이제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도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를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네. 지역주의도 없애면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원래 가야 할 방향인데 상대 파트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층별 대표, 지역 대표, 세대 대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거고 지역 대표성이 있는 건데 네. 그것을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이고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해주는 네. 그런 쪽에 선거제도 가야 되는 건데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이고 네. 대한민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뇨한 혁신위가 영남 중진, 윤핵관,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부하고 있어서 당내 분란이 많이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586개 문제, 그 다음에 뭐 전남 지역이나 등등이나 해서 소위 얘기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주요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왜 정리가 그러냐면 될까요? 저의 견해입니다. 뭐 어떤 누구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뭐냐면 원래 총선 전국의 이 물갈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권 여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장관 보내고, 장관도 보내고 뭐 기관장 보내고, 기관장도 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충원,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기본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인적 충원이잖아요. 인적 네. 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보존이에요. 자리 보존. 아까 왜 제가 처음에 네. 얘기한 김건희 여사와의 예. 공신 세력관의 이런 분열은 뭐냐면 자리에 대한 싸움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서 아마 기본적으로 터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려면 공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갈이론을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갈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는요. 그렇게 또 국민의 요구하고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어마어마 지금 장 기자님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 해야 되는 거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거는. 그랬을 경우에 당 지도부가 그거를 그냥 넘기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정리하고 넘어갈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네. 뭐 저도 이제 서울 중구 네. 성동구 을인데 예. 수도권 싸움이 1, 2% 싸움인데 저쪽은 혁신하고 막 교체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뭐 네. 기존에 있는 기득권 다 인정하고 올드보이 귀환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 어디서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도 혁신의 바람이 필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는 네. 선발 주자가 뭐냐면 집권당이 원래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파가 네. 파장이 이제 폭풍이 예, 민주당으로 온다. 민주당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곧 옵니까? 저는 한 1월 말쯤 오지 않겠습니까? 1월 말. 파도가 1월 말에는 왜 닥친다. 그러냐면 이제 12월 1월을 네. 저쪽에서 이제 12월은 이제 국회가 끝나고 네. 1월부터 이제 정치 사이클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완 혁신위원장 그거 그냥 아마 뒷감당 안 되고 물러날 거고요. 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인재 영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이 1월부터 이제 발표하고 네. 또 이제 컷오프 시키고 막 그럴 거랍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무감사 했더라고요. 자기. 네, 그래서 이제 컷오프하고 막 할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막 피바람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피바람 안 불고 그러면 갈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말이죠. 지금 저당은 막 총선 앞두고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 이뇨한 혁신이 나서서 막 그 칼 들이대고 있고 또 당무감사 해가지고 뭐 하위 20% 막 솎아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당무위는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표를 높이는 전당대회 규칙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총선 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손댈 게 그다음에 없고 그런 이제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네. 정치는 세와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월 말 2월 초에 우리 네. 당도 그런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하는 거고. 네. 우리 지금 전당대회 룰을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7,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당대회 앞두고 룰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미리 당에서 바꾸자. 당에서는 뭐였냐면 우리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이 비율이 한 60대 1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에 있는 구조와 맞지 않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이라고 하는 게 전위 조직으로 이제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240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권리당원으로 하면 한 1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논의가 되어 왔고요. 저도 전당대회 개정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줄이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안규백 그 위원장이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된 위원장이었는데 네. 안규백 위원장도 그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저도 주장을 해왔고 또 하나는 혁신위에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번에 예. 총선 전에 오히려 전당대회 요거는
그 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조금 막 총선 갖고 막 저당은 시끄러운데 이 당은 너무 조용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저는 후발로 좀 이루어진다고 봐요. 후발로 미뤄지거나 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예, 1월에 온다. 예. 1월 말, 2월 초에 오겠죠. 1월 말, 2월 초에 온다. 좀 늦다. 야당이라서. 야당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나가면 어딜 갑니까? 풍찬 노숙인데. 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이제 앞서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당내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 깔끔하게 다른 변수 만들지 말고 오로지 윤석열 심판. 요거 하나로 깔끔하게 가야 된다. 내년 선거 전략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변수 절대 만들지 말고 오로지 윤석열 심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 대한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려면 윤석열 심판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의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윤석열 심판하게 표 주세요. 이걸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복잡한 함수 관계일까 있는데 네. 이제 1차 함수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하나의 큰 이슈를 가지고 네. 선거를 치르고 거기에서 지지세를 결집하고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 2년간에 봤을 때 역사의 퇴행을 봤을 때 그 심판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심판에 부응해서 지금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심판은 경제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올해 경제 어렵고 내년 더 어려운 거고 민생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 그래서 미래경제, 민생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5대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경제 또 민생경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는 거고 그건 저는 하나의 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거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만약에 영입을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심판론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도 필요한 거고 네.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적 아주 좋은 인물들을 영입해서 선거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어제 용해인 대표가 저희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한 네. 얘기는 대표가 횡재세를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상임위, 그러니까 그 국회 상임위 산정인가요? 에서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의원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이제 정치는 이제 결단하고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건데. 네. 이제 횡재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문제란 말이죠. 네.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자를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만 배불러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세금의 문제는 이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취지에서 나온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좀 논란은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에 국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대안적인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너무 저기 네. 알토란 같은 말씀들을 막 해주셔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이 어떻게 가려고 하고 선거 전략이 어떤지 이렇게 좀 감이 잡히는 건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내외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달 12일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또 국빈 방문 예정입니다. 너무 자주 나가시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유 이제 방한하셨다. 대통령 방한하셨다. 이런 자조석 농담도 돌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민주당은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이제 제가 처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국가를 이제 획득한 다음에 유지는 그럼 유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유지가 통치술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력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말 위에서 무력으로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럼 유지는 뭐냐면 말 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치한
통치수에서 나오는 건데 통치수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뭐냐면 대외 정책하고 대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내 정책의 큰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문제란 말이죠. 사실은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외치는 외교, 안보, 국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현실 진단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국내 문제, 경제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내치 문제를. 근데 내치가 지금 없어요. 네. 내치가 없고 외교 안보 국방이라고 하는데 이 외교 안보 국방의 가장 방점은 뭐냐면 이념 외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실용 외교와 실리 외교로 가서 국내의 경제 문제를 사실 부응하는 쪽으로 가서 국민에게 설득하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다. 리더를 비교할 때 세 가지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아이얼, 이데올로지컬 리더. 또 하나가 프라그마틱 리더. 하나가 이제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하는 건데 이데올로지컬 리더는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념을 강조하는 리더가 대체적이라는 거고 프라그마틱 실용적 리더는 현실 진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카리스마틱 리더는 대체적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이데올로지컬 과거형 이념형 리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프라그마틱과 카리스마틱 미래지향적인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내치에 있어서 그러면 국내 경기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 그러면 국가의 R&D 문제라든가 성장 동력의 문제라든가 민생 경제에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들에 대한 예산 배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지금 다 줄여놓고 뭐가 늘렸냐면 해외 ODA 해외 협력 사업에 몇 조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 나는 이렇게 해외 가서 네. 뽐내는 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국내 순방으로 오는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저는 이 프레임에 이미 빠져 있고 실제 그것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빨리 저는 내치 문제를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내치 문제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예, 당부하는 네. 야당 대변인과 인터뷰 저희 했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 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하시고 이제 앞으로 자주 오시기를 예, 당부드리면서 저희 시청자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또 중구 성동을 예, 지역구 국민들에게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는 이제 말씀하시죠. 내년 선거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서울 선거죠. 서울 선거에서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여기가 이제 핵심 축입니다. 네. 이 축에서도 제가 이제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구 성동구를 잘 지키고 예. 그 선거에 있어서의 이제 승리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이제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지지층들이 당분간 채찍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확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 선거는 정확하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과거의 퇴행을 막는 선거가 되기 어야 때문에 조금 민주당이 부족하더라도 채찍을 주지만 그래도 그 지지를 겸한 채찍을 보내주면서 하나 된 힘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저도 그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종로 얘기하시니까 그 하태경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뜬금보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내가 너 갑자기 요새 말 조심해야 되니까. 요새 말 조심해야 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네. 앞서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종종 모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